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델팡 아두 시험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델프 시험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델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가이드 출발할까요? 자,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델프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델프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프라는 표현은요, 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델프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가장 쉬운 단계인 아엉부터 아두, 배영, 배두, 그리고 넘어가고 가장 고급 단계인 달프, 세앙과 세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단계 아엉,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 세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그죠? 가장 쉬운 아엉과 아두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모든 시험은 총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청취, 독해, 작문, 구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 독해, 작문은 보통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 구술만 개인적으로 일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단계를 다 밟아서 시험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필요한 단계, 내가 꼭 따야 하는 단계에 바로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자, 아엉과 아두의 시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신유형으로 출제가 되게 될 텐데 신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객관식 문제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델프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주관식 시험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신유형에서는 객관식만 출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청취와 독해 같은 경우는 다 객관식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작문하고 구술 같은 경우는 특히 아엉의 경우 변함없이 기존의 구유형 그대로 시험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청취 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문을 듣게 되는데 기존에 조금 길었던 지문에서 조금 짧은 걸로 8개에서 9개 정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고 청취 횟수는 2번 들려줍니다. 시험 시간은 약 2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배점은 전체 10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청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을 읽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시험 진행 시간은 30분 정도, 그리고 배점 역시 10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자, 작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구유형과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구유형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문은 총 2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서식 완성하기라고 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는 서식이 있고 거기에 내가 빈칸을 채워 넣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주관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 주제에 간단한 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지나 엽서나 메시지나 사건 설명 같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안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주말에 내가 집에서 파티를 여는데 생일 파티를 여는데 누군가를 초대한다던가 또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답장하는 그런 내용을 쓴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문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총 이렇게 2개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개의 문제를 총 30분 동안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배점 마찬가지 100점 만점 중에 25점입니다. 구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취, 독해, 작문은 모두 토요일 날, 구술은 개인적으로 개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구술은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너무 많지 않은가요? 라고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굉장히 간단한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터뷰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만나는 시험관 선생님이 어떤 간단한 질문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어로 대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2번째는 내가 제비뽑기로 뽑아놓은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 단어를 사용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시면 되는 겁니다. 3번째는 또 마찬가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롤플레잉을 하게 돼요. 시험관이 맡은 역할, 내가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의 대화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가지가 다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시험 시간이 약 5분에서 7분 정도. 이 3가지를 모두 보는데 5분에서 7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질문이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간 10분 시간 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과 직접 대화를 5분에서 7분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배점은 100점 중에 25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되고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청취 파일의 개수가 조금 변경이 되었고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두 볼까요? 아두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형식은 특히 청취와 독해는 형식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여기 이제 청취 파일의 개수가 조금씩 달라졌고 아두에서는 14개를 듣게 되고요.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 지문 서너 개를 읽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객관식 문제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이고요. 아온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시험 시간이 아주 약간씩 늘어났죠. 배점은 같습니다. 자, 작문 같은 경우 아까 아온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 묘사하기 또는 개인적인 경험을 서술하기라고 해서 글을 여러분들이 짧은 글을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편집글, 엽서나 이메일을 작성하기 마찬가지 짧은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푸는데 45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하나에 한 문제에 너무 치우쳐서 두 가지 문제를 다 완성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가지 문제를 보고 순서대로 푸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더 쉽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를 먼저 푸시고 남는 시간 동안 조금 더 다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점 마찬가지 100점 만점 중에 25점입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진행되는 구술시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인터뷰, 질문에 답하기. 시험관이 질문을 던지면 내가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발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로 주제를 고르고 거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짧게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모의 대화가 마찬가지로 또 이어져요. 아온과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로 주제와 상황을 뽑고 시험관과 내가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있을 법한 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디알로그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시험 시간은 마찬가지 6분에서 8분으로 아까 아옹에 비해서는 약간 더 늘어났죠. 그죠? 준비 시간 마찬가지 10분 시간 주고요. 실제 시험은 6분에서 8분 동안 이 세 가지의 모든 문제를 풀게 됩니다. 배점 마찬가지 100점 만점 중에 25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옹과 아두는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아주 작문과 구술에서만 아주 미세하게 주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꼭 지켜주셔야 되는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온과 아두는요, 조금 독특하게 점수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총점이, 제가 아까 배점이 25, 25, 25, 25, 총 만점은 100점이 되겠죠? 그 중에 여러분들은 5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되는 필수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부문의 점수가 최소 5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각 부문의 청취, 독해, 작문, 구술 네 가지의 부문이 모두 5점 이상이고 동시에 총점이 50점 이상이어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획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청취에서 10점, 독해 15점, 작문 15점, 구술 15점 이렇게 쳐서 총 100점 중에 55점을 획득했다고 칩시다. 두 번째 사람은 청취 20점, 독해 20점, 작문 20점, 구술 4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더 높은 점수, 구술에서만 좀 적은 점수를 땄죠. 총점 64점이 되었어요. 두 사람 중에 합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이 합격이고 이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총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더 점수가 높아요. 그죠? 저 사람은 55점, 두 번째 사람은 64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구술에서 4점밖에 따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에서 아무리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부문이라도 5점보다 낮은 점수, 즉 4점 이렇게 되면 다른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무조건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두 번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5점 이상 그리고 총점 50점 이상을 획득했기 때문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은요.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이 네 가지의 능력을 골고루 함양해야만 이 언어를 제대로 구사한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엉 아두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선생님 저는 청취가 좀 약하니까 청취는 버리고 갈게요. 다른 부문에서 점수를 많이 따겠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문을 버리고 나머지에서 점수를 채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최소 적어도 5점 이상은 딸 수 있도록 항상 관리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청취가 너무 약하다 또는 구술이 너무 약하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무조건 5점 이상은 항상 따도록 여러분들이 늘 관리는 하시고 나머지 50점에 해당하는 점수, 50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는 다른 자신 있는 부문에서 점수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별로 조금 전략이 달라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험 일정하고 응시료를 보도록 할게요. 보통 델프 시험은 연간 한 3회 정도 시행이 되고요. 보통의 경우는 3월, 5월, 11월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 날짜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분들이 델프 사이트를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응시료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웅은 14만 원, 2023년 기준입니다. 아두는 15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매년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매년 오르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응시료도 여러분들이 항상 델프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좀 준비를 어떤 점에 중점을 두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우리가 청취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취 파일은 그죠?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로 내가 프랑스에서 산다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죠. 우리가 보통 회화책에서 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랑스식 발음과 억양과 속도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웅아두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읽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발음 리에종이라던가 이 악센트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막상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항상 청취 파일이 있다면 여러 번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식 발음과 억양과 속도 그리고 리에종에 익숙해지시도록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우리가 회화책에서 자주 보는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안내문이나 광고 같은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많이 보시고 여기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팁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독해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면 지문을 쭉 읽고 그 다음에 문제 보기를 읽어서 이제 정답을 찾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어야 해요. 그 다음에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두 번째로 지문을 읽게 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가 여러 개의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로 내려오면 아까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살짝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올라가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2배로 쓰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압박감을 더 느껴서 침착하지 못하게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이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을 일단 절약할 수 있고 첫 번째. 이 지문과 보기를 읽으면서 문제와 보기를 읽으면서 지문 내용이 어떤 게 나올지를 유추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문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문제와 보기를 읽으라고 하면 그냥 읽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와 보기를 읽으면서 이 지문이 내가 읽게 되는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예를 들어 그게 광고인지 안내문인지 또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텔레비전이나 레시피나 이런 상품에 관한 건지 음식에 관한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관한 건지 편집글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유추하시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 훨씬 더 내용을 읽기가 쉽고 그 다음에 금방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문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항상 2개씩 나오잖아요. 아웅도 그렇고 아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정말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2개 중에 하나는 답안을 작성 못하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다 완전히 못 받겠죠. 그렇게 되면 점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푸실 필요가 없어요. 2개의 문제를 모두 각각 읽어보시고 작문에서 그중에 내가 더 쉽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문에서는 항상 몇 단어 이상 쓰라라는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막 되게 길게 쓰세요. 예를 들어서 뭐 150단어 이상 쓰라고 했는데 막 250단어씩 쓰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머지 다른 남아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요 기준을 넘도록만, 예를 들어 150단어를 쓰라고 했다면 뭐 한 155단어에서 한 165단어 정도까지.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쓰시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는 남아있는 문제를 푼 다음에 검토하는 시간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검토는 성수일치, 문법, 스펠링 등을 내가 제대로 썼는지를 꼭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문은 내가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펠링을 틀리거나 문법이나 성수일치를 틀리면 일일이 다 감점돼요. 그래서 작문에서 나는 답안을 꽤 다 완성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법이나 성수일치나 스펠링에서 오류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출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성수일치, 문법, 스펠링을 꼭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신 다음에 내야 합니다. 이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벌려면 이 답안을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두 번째는 프랑스 편지 형식. 프랑스에는 편지를 쓸 때 그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본문만 딱 쓰는 게 아니라, 그죠? 받는 사람, 뭐 제목, 그 다음에 쓴 사람, 그 다음에 인사말, 공식적으로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런 인사말 등의 모든 형식을 다 여러분들이 지켜서 써주셔야지 답안 점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술이에요. 구술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구술은 항상 자기소개부터 보통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를 내가 정확하게 완전히 외우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막상 앞에 시험관이 있을 때 좀 긴장이 돼서 좀 버벅거리거나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소개부터 보통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리게 되면 내가 벌써 겁을 지레 먹어서 이 뒤에 나오는 문제를 자신감 있게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거의 뭐 잠꼬대 할 정도로 툭 치면 주주주죽 나올 정도로 거의 인이 박히게 외워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가서 자기소개 제일 처음 시작은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구술에서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쉽고 단순하고 천천히 말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구술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되게 멋들어지게 빨리 말해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시험관들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정확하고 그죠? 틀리지 않게 말을 하느냐. 이걸 보거든요. 발음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성수일치가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구술은 원고를 써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고 깨끗하고 쉽고 단순하게 해줘야 합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내가 문장에서 맞춰줘야 되는 성수일치를 계속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짧은 문장을 여러 개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내가 성수일치나 문법 실수를 최소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을 길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짧은 문장을 5개 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쉽고 단순하고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 질문이 빠르거나 시험관의 질문이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꼭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왠지 다시 질문하면 감점될 것 같아요. 얘 못 알아들었네 라고 해서 감점할 것 같아요 라고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동문서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다시 물어봐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이후에 알맞는 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다시 말해달라고 하면 다른 단어로 바꿔서 조금 더 천천히 쉽게 얘기해 주니까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술하고 작문처럼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써서 답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실수를 하지 않는 것, 문법적인 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구술에서도 천천히 이야기하셔야 되고 작문에서도 이 성수일치 문법 스펠링을 항상 재검토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아웅 아두의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청취, 독해, 작문, 구술 모두 다 각각 10강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강마다 제가 필요한 유형들을 각각 나누어서 넣어놨습니다. 청취 같은 경우는 음성 안내 듣고 전화응답 메시지 듣고요. 라디오 1번, 2번, 3번, 대화 이해하기 1번, 2번, 3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독해 10개 같은 경우는 공고문과 편지물, 지시문, 그리고 정복을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작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부분은 내 경험 말하기로 나누어져 있고요. 답장 쓰기, 이렇게 편지글 쓰기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웅보다는 아두 시험을 바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아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맞추어서 그 아두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두의 시험 유형으로 맞추어 놨고요. 이걸 준비하셔도 아웅을 시험 볼 수 없느냐? 그럼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아두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아두로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아웅 시험 보시면 훨씬 더 쉽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아두에서 문제, 나의 경험 말하기 5강, 편지글 쓰기 5강이고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주제를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술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1강은 자기소개, 그 다음 질의응답. 질의응답, 우리가 인터뷰 질문할 때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한번 답변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발표 4개, 나의 생각 이야기하기 발표 4가지, 그 다음에 대화. 롤플레잉이에요. 롤플레잉 4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문하고 구술 같은 경우는 기존 구유형하고 신유형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되는데요. 청취하고 독해 같은 경우는 신유형으로 바뀌면서 주관식이 없어지고 객관식이 생겼고 그 다음에 청취 이제 파일 같은 경우는 길이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제가 신유형을 5개씩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청취는 5강 추가, 독해도 5강 추가가 돼서 11강부터 15강까지는 신유형에 맞추어서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안내 음성, 라디오, 전화응답 메시지, 대화 연결하기 1번, 2번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또 나누어서 5강이 추가가 되었고요. 독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짧은 안내문, 긴 안내문, 연결 안내문 2개, 그리고 신문 기사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유형으로 구성된 5가지의 강의를 각각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유형 추가된 강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델프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필수학습 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는 첫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라포션!